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조태인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네, 특검 소환 윤석열 사건의 재구성. 예, 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 토요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중간에 조사가 좀 중단되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 28일, 그러니까 토요일 오전 9시 55분쯤에 서울 고등검찰청 특검 사무실에 이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그 과정이 생중계가 됐는데 집에서 출발한 지 한 5분여 만에 이제 금방 도착을 하더라고요. 뭐 그에 앞서 뭐 10시에 출석할 건지 9시에 출석할 건지 논란이 있었는데 10시에 출석 의사를 밝혔고, 다만 이제 비공개 출석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서울고검 1층 현관을 통해 들어갔는데, 뭐 그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하지 않고 성급하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전 10시 14분부터 낮 12시 44분까지 첫 조사를 받았는데요. 그 첫 조사는 지난 1월 대통령 경호처에 공수처 체포영장을 막으라는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였는데, 그렇죠. 그 조사를 주도한 쪽이 경찰청에서 파견된 박창환 총경이었어요. 네. 근데 이때 이제 오전 조사 이후 휴식 시간을 거치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박 총경이 경찰이라는 점, 그리고 또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인물이라는 점 때문에 조사자를 교체해야 한다 주장을 하면서 이제 조사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조사를 받긴 받았는데 네. 중간에 점심시간에 나와가지고는 오전에 그 조사자가 계속하면 난 조사 안 받겠다 이렇게 된 맞습니다.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조사가 계속 지연되면서 계속 대기실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한 4시 45분까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특검은 계획을 바꿔서 이제 앞서 말한 그 체포와 관련된 거 말고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 그리고 국회 계엄 해제안 의결 방해,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검사들이 이제 직접 조사에 나선 거고요. 네. 이후에 이제 또 저녁 식사를 위해서 또 한 차례 조사가 중단된 뒤 8시 25분부터 9시 50분까지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조사가 이어진 거고, 그 이후에는 조서 열람한 뒤에 자정 넘어 들어간 거예요. 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에 머무른 시간이 15시간이라고 하지만 실제 조사 시간은 4시간 40여 분에 불과했습니다. 그 오전 조사자 박총경, 네. 박총경이 불법 체포에 관여했던 당사자기 때문에 나는 조사받을 수 없다. 요거에 대해서 특검팀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특검팀은 박창환 총경은 1차 영장 집행의 현장에도 없었고 이제 그 지위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발됐다는 이유로 이렇게 배제하면은 형사 절차법이 마비된다. 이런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쨌든 특검에서 이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계속 거부를 하면은 뭐 형사법적 절차를 밟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지휘하는 사람도 아니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초반부터 특검팀하고 윤 전 대통령 측이 일종의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는 모양새, 네, 맞습니다. 이런 모양새가 보이는데, 원래대로라면은 오늘 다시 출석하라는 거였잖아요. 네, 오늘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했는데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이거 너무 촉박하다 기일 변경 요청하면서 7월 3일 목요일에 출석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조은석 특검팀은 당초에는 30일로 했지만 여기에 비해서는 하루 미룬 내일 출석하라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나와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일단 내일 오전에 나오라고 한 상태고요. 그리고 조사 주체 그 아까 말씀한 박창환 총경을 두고도 계속 갈등이 있을 듯한데 특검은 여기에 대해서는 변화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 공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 총경이 이 사건 회피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또 요 기싸움도 좀 계속 벌어지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박 총경이 그 체포 과정에 대한 이 조사권을 갖게 됐는가, 조사자가 됐는가 알아보니까 특검으로 이 사건이 넘어오기 전에 계속 이 체포 과정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이 박총경이라면서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자료들을 다 가지고 맞습니다. 지금 특검팀으로 합류를 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특검은 수사 연속성상에서도 이 총경이 해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 뭐 짤막하게 그 토요일 상황들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사건건 갈등, 뭐 긴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입 방식 놓고 일단 처음에 있었고, 그 다음에 조사자 방금 얘기했던 박총경 뭐 빼야 된다, 경찰은 안 된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 하느냐, 오늘이냐, 뭐 7월 3일이냐, 뭐 그래서 내일로 이제 그 특검은 통보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호락호락 내가 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 15시간 있었다고 하지만은 뭐 약간 언론 보도마다 다르지만 하여튼 5시간 실제 조사 받은 시간은 5시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전에 받은 거는 1시간 정도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러니까 조서에 서명을 하지 않아 가지고 그거는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뭐 이 정도면은 이거는 사실상 뭐 이제 묵비권에 준하는 거의 그 정도 수준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를 받는다고 해서 나한테 유리할 게 별로 없다라고 이제 판단한 것 같고 기싸움을 계속 벌일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게 좀 그래요. 그러니까 좀 뭐 고객으로 따지면 약간 진상 고객 뭐 이런 뭐 이것도 문제야 저것도 문제야 뭐 이렇게 하면서 좀 난리를 피우는 것 같은데 좀 아직도 반성과 성찰이 없다 이 생각이 들고 네. 특검 입장에서는 뭐 이런 거 다 들어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좀 죄송합니다. 과감하게 수사에 불응할 경우에는 뭐 체포영장까지 좀 친다라는 계획으로 지금 나갈 것 같고요.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도 모든 수사를 지금 기록을 다 이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조만간 이제 뭐 오늘 아니면은 뭐 이제 7월 초에 이제 수사에 본격적으로 이제 착수를 할 거고 김건희 씨가 지금 서울 아산병원에서 휠체어 타고 이제 퇴원을 했거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제 휠체어를 밀었는데 아픈 거 맞느냐 일부 이제 유튜버들이 좀 촬영을 했는데 그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차로 이동을 했다. 그래서 뭐 어디까지 뭐 심신미약이냐 뭐 이거 가지고 좀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또 뭐 이동을 못할 정도로 휠체어를 타야 될 정도로 아픈 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김건희 씨도 조만간 소환 조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지금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고 한 거니까 결국 지금 나오고 있는 진짜 안 아픈데 아픈 척하는 거 아니야? 걸을 수 있는데 휠체어 탄 거 아니야? 이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또 막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나갈 수 없다. 와서 해달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걸 보면 되겠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그리고 막 지금 이제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사사건건 시시콜콜 하나하나 걸고 넘어지는 게 윤 전 대통령한테 이게 유리한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이 계획.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네. 입장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 아무리 나머지 지금 받고 있는 혐의들 이게 커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좀 집중을 하겠다. 이쪽에는 내가 조금 여기는 그리고 특검에 이렇게 과거에 본인이 했던 방식도 본인이 가장 이 수사하는 방식을 잘할 텐데 특검에 다 협조한다고 해서 이게 본인에게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본인의 죄를 잡아내기 위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오히려 여기서 가급적이면 진술을 안 하거나 거부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좀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그게 큰 대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은 MB나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금 이 내란 수괴 혐의에 비하면 훨씬 약한 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받으러 가면서 대국민 사과했거든요. 국민들한테 죄송하다 이야기하고 이런 무리를 빚은 데 대해. 근데 지금 아무 그런 사과조차 나오지 않고 하나하나 사사건건 문제 삼고 좀 모렴치하다 이런 느낌을 국민들이 받게 하는 것이 이게 여론 민심에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건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지지층을 향해서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상황들은 오늘 뭐 인터뷰 통해서 더 좀 풀어보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주담대 6억 2주택자 이상 전면 금지. 예, 서울의 집값이 다시 불타오르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는데 그 칼이 전례 없는 강한 초강도 칼입니다. 네, 초고강도 대책이다 이런 평가들 나오는데 이 발표도 금요일 오후에 깜짝 발표였어요.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의 주택담보대출 이른바 주담대 함도를 전면적으로 6억 원으로 제한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은행 자율에 맡겼던 다주택자 그리고 갭투자 대출 제한 조치도 규정화했는데 만약에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면은 LTV 0%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대출이 안 되는 거고요. 1주택자가 기존 주택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할 때는 규제 지역 LTV 50%, 비규제 지역 LTV 70%가 적용되는데 네. 그 전에는 2년 내에 처분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6개월 내 처분으로 이 조건이 엄청 엄격해졌어요. 네. 그래서 이번 대책에 대해서 뭐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고소득 1주택자까지 타격이 불가피하다, 극약 처방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번 대책이 과거와 다른 게 과거에는 뭐 소득이나 집값에 따라 빌릴 수 있는 액수가 달라졌었는데 이번에 아예 그냥 6억 원으로 딱 못을 박은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100억짜리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도 담보대출 6억인 거고 8억짜리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도 6억인 거고 네. 제한선이 맞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네. 이 사람이 한 달에 200만 원을 벌어도 1,000만 원을 벌어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고소득자가 타격이 좀 더 클 것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요. 예. 이렇게 이런 이제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배경은 서울, 강남, 마포, 성동 이른바 이제 한강벨트 집값이 뭐 다시 고공행진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패닉바잉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정부가 시장을 진정하기 위해서 대출을 잠궜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번 조치로 서울 아파트의 한 약 74%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얘기가 나와요. 지금 14억 원이 넘는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를 기준으로 보면은 대출 6억이면은 나머지 한 8억 이상의 현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14억이니까. 14억이니까. 그렇죠. 네네. 6억 원 대출 받는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나머지는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것도 이제 현금 부자 아니면 집 못 사는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또 이제 원래 당초 계획은 갭 투자와 다주택자를 잡겠다는 취지지만 신혼부부와 이제 청년 실수요자까지 대출 문턱이 높아져서 주거 사다리 끊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손에 든 현금은 없는데 맞벌이 부부예요. 젊은 맞벌이 부부. 그래서 한 달에 양쪽에 500만 원씩 1,000만 원을 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500만 원 이자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아파트 담보대출 해가지고 서울에 들어가려고 했다. 직장 근처에 집을 얻으려고 했다. 근데 우리가 1,000만 원 벌 수 있는데 500만 원 이자 감당할 수 있는데 이걸 이렇게 막아버리면 되느냐? 이제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다 완벽하게 뭐 구멍을 메울 수는 없는 건데, 이제 이거의 취지를 좀 이제 이해를 하려면은 이 금액으로 막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제가 뭐 예전에 이런 식이 있었는지 다 찾아보지 못했지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지금 강남, 네. 그다음에 마용성 네.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전이되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집값에 대한. 근데 강남에 같은 경우에는 6억 원으로는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를테면은 뭐 노도강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면 뭐 금천구 뭐 이런데 뭐 금관구라고 보통 얘기해요. 네. 금천 관악 구로구 네. 이런 데들은 평균 아파트가 한 8억 원 정도 돼요. 그러면 6억 원에 대출 받으면 살 수 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고리를 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집값이 비싼데 네. 비싼 데서 현금 본인 돈으로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충 지금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굉장히 돈을 땡겨가지고 지금 거기에 투기가 있고 또 이제 이전이 되는데 실수요자들은 그러면은 강남에서 하지 말고 서울에도 많으니까 이런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데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마나 사람들한테 납득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집을 사는 거를 완전히 막지는 않겠다. 서울에 살려고 하면 살 수 있는 곳은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희망을 하고 이제 정책을 이제 설계를 한 거겠죠. 네. 그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얼마나 되냐 이제 뭐 기사에 나온 건데 부동산 R114가 이제 조사를 한 건데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시세가 14억 6,900만 원 정도 돼요. 네. 6,492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이제 기존의 LTV 주택담보 인정 비율을 적용하면은 10억 2,500만 원까지 이제 대출을 받은 건데, 네네. 이게 6억이 되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옛날보다 한 4억 원 정도는 현금을 더 들고 있어야 된다. 평균으로 따지면.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매수세가 조금 잦아들 거는 있는데, 특히 이제 이게 얼마나 그러면은 이 아파트가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서울의 전체 아파트가 171만 채가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이 영향을 받는 게 127만 채예요. 그러니까 6억 원 정도 빌려서 살 수 있는 게 한 30%가 되고, 그렇죠? 26%라고 정확히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예. 6억 원을 넘게 대출받아야 살 수 있는 곳이 74% 되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게 이제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일부의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럼 6억 원의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곳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26%. 예, 26%. 서울에서 예.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들. 이거 뭐 지역 얘기하면 별로 다들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본인 지역 낮다고. 근데 어쨌든 아까 전에 기사에 나온 거니까 뭐 노원, 도봉, 강북이나 뭐 금천, 관악, 구로, 뭐 은평 뭐 이런 데들이 벌써 막 네이밍이 됐더라고요. 노도강, 금관구. 예. 뭐 이런 데들이 상대적으로 네. 실수요자들은 이쪽으로 이제 몰릴 가능성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지금 그래서 그 주택담보대출에 이거는 해당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정책대출로 쏠림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무슨 그러니까 말입니까? 정책대출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뭐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의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 쪽으로 쏠릴 수 있는데 이거는 어차피 근데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좀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쪽으로 좀 이쪽이 규제가 세면은 그쪽에서 총량 그러니까 전체 대출의 총량을 지금 그러면은 금융권이 이제 얼마나 규제를 하느냐 그게 예. 좀 관건일 것 같은데 이번 달에도 거의 7조 가까이 좀 된다고 합니다. 이번 달 증가분만 전달에 비해서. 담보대출이요? 네, 담보대출이 그 정도로 지금 상승세가 그러니까 네.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한번 꺾이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워낙 불장이라서 좀 초강수 대책으로 일단 이 불을 좀 꺼보자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이게 이제 언제까지 갈 것이냐. 결국은 얼마 안 가서 이거 풀어줄 수밖에 없지 않겠어를 생각하고 이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요. 이 얘기는 우리끼리 하는 것보다 2부의 전문가와 함께 더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조태임 기자에서 네네.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 사상 유례 없는 초강도 대책이 나왔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 내용을 몰랐다 이렇게 했다가 네네. 다시 또 번복하기도 하는 이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강유정 대변인이 기자들 이제 질문 받으면서 이번 대출 규제는 대통령실 주도 정책이 아니다. 이제 보고도 사전 보고도 없었다 이런 식으로 답변 내놔서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대책을 내놓는데 대통령실과 조율이 안 됐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비판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 2시간 이후에 대통령실은 부처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공지를 했는데 요거 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제 부동산 대책의 경우는 너무 이제 실패 부담이 크고 또 예. 대통령실이 관여했다고 할 경우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웬만하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이제 직접 입장 발표를 안 하려고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공감대 속에서 이제 그 강유정 대변인이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모든 현안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대답이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상식적으로 근데 이렇게 중요한 대책을 대통령실에 보고 없이 금융위가 그냥 발표했다. 그쵸. 이건 상식적으로는 네. 납득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식 업무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더 어떻게 좀 나오는지 지켜보기로 하고 세 번째 이슈 큽니다. 인사가 더 발표가 됐어요.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 6개 부처 장관을 이제 지명을 했는데 법무, 뭐 복지, 기재 다 이제 국직한 이제 부처 장관 인사들이에요. 네. 우선 법무장관 후보자로 친명 자장으로 꼽힌 오선의 정성호 의원이 지명이 됐습니다. 정 의원은 뭐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38년 지기로 아주 유명하고요. 예. 뭐 이 대통령이 지난 2017년 대선에 도전했을 때 이 대통령의 당내 활동을 도운 인사이고 그렇죠. 또 이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인물로 알려져 있고 또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좀 이해도가 높다 이런 인물로 꼽힙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는 윤호중 의원이 지명됐는데 네. 윤 후보자도 이제 5선 중진으로 민주당 내에서는 뭐 사무총장, 원내대표 이런 두루두루 다 거쳤고요. 지난 대선에서는 총괄 선대본부장 맡아서 이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 행안 모두 묵직한 중진 의원들이 지명이 맞습니다. 됐어요. 그 이번 장관 후보자 가운데 8명이 이제 의원 출신이라 역대 정부와 비교할 때 이제 많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위가 없이 시작한다는 점, 당정 간 협력을 통해서 개혁 정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장점으로 꼽히고요. 네. 그다음 이제 눈에 띄는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은경 전 이제 질병관리청장이 올랐어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정은경 전 청장. 네, 그러니까 정 청장은 뭐 당 총괄선대위원장 맡으면서 당연히 복지부 장관 1순위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1순위다라고 제일 먼저 꼽았던 사람이 정은경 전 청장인데 네. 계속 인선 발표가 안 나서 네, 맞습니다. 이게 좀 무슨 사연이 있냐?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왔던 얘기가 정 전 청장 그 배우자가 주식 그 코로나 기간에 코로나 관련 주식 투자를 했다 이런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번 이제 후보자에서 좀 밀려났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검증 과정에서 네. 코로나 시절에 코로나 관련 주를 대거 산 것이 드러나서 이제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랬던 거죠. 네, 이 의혹은 이번에 드러난 건 아니고 예전에도 이제 지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제 복지부 쪽에서도 얘기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다 이런 반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이번에 인사청문회 과정 거치면서 충분히 소명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정천 정장도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네. 소상히 밝히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좀 고민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네. 이 정도면은 돌파 가능할 것 같다, 설명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보면 되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 장관 후보자에는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 교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 산자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정관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이 올랐습니다. 네, 이 김정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기재부 공무원 출신이고 두산 에너빌리티 마케팅 총괄로 갔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생각해보면 원전 업체거든요. 근데 원전 그 관련 업체에 머물던 사람이 산업부에 왔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번 정책의 에너지 믹스 쪽에 방점을 두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에는 봉욱 전 대검 차장. 네. 이렇게. 자, 김준일 평론가. 예. 그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 이거 주장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대학 교육이 개혁이 될 것인가 이런 게 눈에 띄고 이분이 원래 그 지역의 유력한 교육감 후보 아니었어요? 예, 그랬죠. 예. 지금 총평을 하자면은 의원 출신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은 지금 8명이거든요. 예. 국무위원이 18명이니까 44.4%예요.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많아요. 지금 김윤석 국무총리부터 강선우 여성가족부, 김성원 환경부, 안규백 국방부, 윤호중 행정안전부, 전재수 해양수산부, 정동영 통일부, 정성호 법무부. 근데 여기에다가 주요의 이제 보직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여기는 이제 의원을 이제 내려놨죠. 네네. 그리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네. 강유정 대변인, 네. 그 국세청장 후보자인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이게 너무 많다. 이전에 비해서 예를 들면은 전체 정권의 비교를 해보면은 문재인 정부 때 31.5%, 의원, 노무현 정부 때는 13.2%, 이명박 22.4, 박근혜 23.3. 여기 이재명 정부는 더 봐야 되겠지만 지금 44.4예요. 이러면은 이거는 의원 내각제에 준하는 거 아니냐 사실상.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 그립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이거에 대한 비판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옛날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연구도 나왔는데 이게 겸직을 하면은 법안 발의 수가 확 줄어든대요. 당연히 장관직 해야 되니까 확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14.5건이 감소를 하고 네. 이해충돌 여기에서 정부 관계자로 나와서 발표했다가 가가지고 또 자기가 또 찍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좀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